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과 불안이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진단명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앞으로는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까지 어둡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작은 습관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고 더 나아가 즐거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무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병과 함께 살아야지. 이제는 즐거움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 하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평생 배워온 삶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참고 견디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옳다고 배워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작동한다고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김순자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다시 일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하면 돈이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곤 했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어봤자 생각만 더 복잡해진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신청하셨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의 그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보람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밤에 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정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건강은 약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도서관 봉사 외에도 동네 복지관에서 소소한 일들을 도우며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재산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로 옮기면 병과 두려움은 한 발 물러납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나를 웃게 한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한 줄이라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 즐거움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계와는 상관없더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작은 활동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꽃에 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아프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며칠 못 가서 그만두고 좋다는 음식을 먹어봐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박함이 없거나 역경을 버텨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과 역경지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흔들리지만 가슴으로 체득한 신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진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이신 박영호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시며 가족을 책임져 오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신경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가게 일은 누가 하지? 아내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밤낮으로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약을 먹어도 다리에 저린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손자가 방학을 맞아 놀러 온 것인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씩씩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손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서 결혼식에도 오시고 나중에 태어날 증손자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에게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손자의 결혼식을 봐야 한다. 증손자를 안아봐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절박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가 말초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작은 공원에서 5분 정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어색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손자 생각만 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발바닥이 적응했고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에 저린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신경전도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셔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실내에서라도 맨발로 걷기 운동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손자 결혼식을 볼 것이다. 증손자를 안아볼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게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손자가 언제 결혼을 하든 증손자가 언제 태어나든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함의 힘입니다. 작은 걸음일지라도 신념을 담아 걷는 습관이 몸의 순환을 깨우고 면역을 살립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자극을 받아 전신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안전한 길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플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내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순간에는 소리내어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관절염, 위염, 피부염.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하고 속이 쓰리면 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게 되죠.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아픈 것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위장이 더 아프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려고 먹은 약 때문에 또 다른 염증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을 무조건 식혀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차가운 것으로 식히고 소염제로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염증이 다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몸은 차가움에 약해서 오히려 따뜻하게 해야 회복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많아서 생기는 염증이고 다른 하나는 냉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열염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뜨겁고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냉염은 색이 어둡고 차갑고 저리거나 시큰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모른 채 무조건 차게 하거나 소염제만 먹습니다. 냉염인데도 계속 차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염인데 뜨겁게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염증이 어떤 성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정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이신 이정혜님은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아픈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아픔이 줄어들어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위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소염진통제를 오래 먹어서 위벽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 약을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위염약을 먹으면서 관절염 약도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은 점점 늘어가는데 몸은 더 피곤해지고 뭔가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비슷한 관절염을 앓았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져서 등산도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보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정혜님과는 반대의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찜질 대신 따뜻한 찜질을 하고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무릎에 온찜질을 꾸준히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강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끓인 물에 꿀을 조금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이어서 적응이 안 되었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무릎에 대고 20분 정도 찜질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뻣뻣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있던 것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수월했습니다. 소염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아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위장 상태도 좋아진 것입니다. 속이 쓰린 증상이 많이 나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소염진통제를 줄이면서 위 부담이 덜어진 것도 있지만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위장 기능도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셔서 생강차와 온찜질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며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1년 넘게 이런 방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생강차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무릎 찜질도 매일 빼먹지 않습니다. 소염진통제는 정말 아플 때만 가끔 먹는 정도로 줄었고 위염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면서 감기도 덜 걸리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정혜님의 경우는 냉성 염증이었던 것입니다. 무릎이 차갑고 뻣뻣하며 저린 증상이 주된 특징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뜨거우며 욱신거린다면 열성 염증이므로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염증의 원인은 제각각이므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생활 속 온도 관리를 병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갑고 시리다면 따뜻한 차와 온찜질을, 몸에 열이 많고 답답하다면 시원한 찜질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내 몸의 반응을 간단히 기록해서 내 몸만의 패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더 편안한지를 알아가다 보면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숨 쉬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숨을 쉬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쉬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게 되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짧고 빠른 호흡은 뇌와 신장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불면증과 만성피로를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산소가 뇌까지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최병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이신 최병호님은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신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억지로 잠이 들어도 자주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4초 동안 내쉬고 2초 동안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이마시는 것을 더 오래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내쉬는 것을 더 오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하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습관과 반대로 하려니 자꾸 헷갈렸고 4초를 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런 호흡을 1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이던 것이 30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아침까지 깊게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해진 것입니다. 머리가 맑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쾌한 아침의 느낌을 다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호흡법과 함께 발바닥 자극도 병행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반사구가 모여 있어서 자극하면 전신의 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한 후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들고 깊게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호흡법을 빼먹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발바닥 마사지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호흡과 발자국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력입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의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자기 전 5분만이라도 4초 내쉬고 2초 들이마시는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10분간 두드려보세요. 이런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면역과 수면을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책에서는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떤 날은 달걀이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달걀이 나쁘다고 합니다. 오늘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하고 내일은 커피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봅니다. 좋다는 건강식품을 사서 먹어보고 해롭다는 음식은 피해봅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해도 내 몸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생활환경, 스트레스 정도, 기존에 앓고 있는 병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정보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난 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윤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이신 윤미자님은 젊었을 때부터 미용사로 일하시며 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현미밥을 먹어봤지만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팠습니다. 요구르트를 매일 먹어봤지만 설사가 났습니다. 견과류를 먹어봤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며 소화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일시적일 뿐 계속 불편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옛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도 비슷한 소화 문제를 겪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고 물어보니 별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천천히 많이 씹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100번 씹기를 목표로 정하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번을 세는 것도 어려웠고 음식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다 보니 침이 많이 나왔고 그 침과 함께 음식이 잘게 부서져서 넘어갔습니다. 예상외로 포만감도 빨리 와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더부룩한 느낌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동안 속이 무겁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맞지 않는지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천히 씹어서 먹다 보니 음식의 맛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먹고 난 후 몸의 반응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단 음식을 먹으면 혀끝이 따끔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느끼해지고 목이 답답해지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식단이 조절되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강제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1년 넘게 100번 씹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소화불량은 거의 사라졌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내 몸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들기름 가글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0분 정도 입안을 헹군 후 뱉고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의 독소가 빠지고 구강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시도해 본 것인데 실제로 잇몸이 건강해지고 입냄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신호를 듣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이것이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효과적인 최고의 식이요법입니다. 외부의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한 끼는 꼭 100번 씹으며 먹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입안을 헹군 뒤 양치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만의 건강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재산의 크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김순자님처럼 작은 봉사활동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박영호님처럼 손자를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한다면 그 작은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역경을 버텨낸 경험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염증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성질을 파악해서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혜님처럼 따뜻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호흡과 순환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병호님처럼 간단한 호흡법과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불면증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외부의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윤미자님처럼 천천히 씹으며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루 10분 맨발로 걷기, 잠들기 전 5분 호흡법, 한 끼 100번 씹어 먹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아팠다고 앞으로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작은 습관을 더해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다 자듯이 떠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병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건강과 함께하는 살,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감사와 희망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